2015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경찰서 광역수사대 한 여성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발 제 언니 사건 다시 수사해주세요. 제발 제 언니 사건 다시 수사해주세요. 그녀의 이름 이수정, 35살.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제 언니가 6년 전에 죽었어요. 2009년 3월에요. 자연사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형부가 죽인 거예요. 분명히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입니다.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타살을 의심하죠. 하지만 이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로 죽었다고요? 사망 2달 전에 형부가 언니한테 보험금 20억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형부가 웃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까지 했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성이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36쯤 되어 보이는 여성.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건 때문에 왔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년 전인 2009년 3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에서 39살의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수지, 재산 50억을 가진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 성보현, 42살. 병원은 사인을 급성심정지로 판정했습니다. 자연사.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수지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고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심정질환이요. 더 이상한 건 사망 2달 전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보험을 5억에서 20억으로 올리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수지의 팔목에서 주사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사를 놓은 적 없다고 했죠. 장례식 현장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남편 성보현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조문객들과 인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까지 했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부검도 없이 신속하게 화장했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연사 판정이 났고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고 약물 검사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6년 만에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민정입니다. 성보현의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수지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현장의 기록처럼 자연사였을까요? 왜 6년 동안 증거는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민정은 무엇을 지금 제보한 걸까요? 2015년 6월, 잊혀진 증거 하나가 6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30층 119 상황실에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제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거든요. 신고자는 성보현, 42살,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구급차는 17분 후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3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빨리요. 아내가 거실에 있어요. 거실 소파 옆 바닥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수지, 39살, 흰색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호흡도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으려고 이수지의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목 안쪽에 붉게 부어오른 작은 점. 주사 바늘 자국이었습니다. 이거 주사 맞으신 거예요? 성보현이 팔목을 봤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봅니다. 구급대원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들것 준비.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평소 건강은 어떠셨어요? 지병 같은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건강했던 39살 여성이 갑자기 심정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30분간의 응급처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3시 42분. 사망 시각 2009년 3월 12일 새벽 3시 42분. 이수지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 성보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검은 안 됩니다. 제 아내를 2번 죽일 순 없어요. 그냥 화장하겠습니다. 성보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벽 4시, 성보현은 병원 로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중으로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처럼. 이수지, 39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이수지의 부모는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강남 개발 붐을 타고 건물을 사들였죠. 도곡동의 상가 건물 2채, 대치동의 오피스텔 1채. 2005년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셨습니다. 이수지가 받은 몫은 도곡동 상가 건물 1채와 현금 15억, 총 자산 50억 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한 달에 1,000만 원. 그녀는 2005년 4월 성보현과 결혼했습니다. 성보현, 42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성형외과 전문의. 2000년대 초반 강남에 아이린 성형외과를 개원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성형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보현의 병원도 잘 나갔습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성형외과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매출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성보현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 2007년부터 강남 유흥가 불법 도박장에서 바카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2008년 말 성보현의 도박 빚은 1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병원 건물을 담보로 내놓고 추가로 5억을 더 빌렸습니다. 총 빚은 15억 원.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수지는 남편의 도박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 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보현의 불륜. 병원 간호사 김민정과의 관계였습니다. 김민정, 35살. 2006년부터 아이린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성보현은 2007년부터 김민정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말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는 국민 SNS였죠. 성보현과 김민정은 서로의 미니홈피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이수지가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본 겁니다. 이수지는 폭발했습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혼할 거야. 당장 이혼해. 성보현은 당황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자신에게 남는 건 빚뿐입니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성보현은 김민정과 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분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성보현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 이수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상대는 박진우, 34살, 성보현의 대학 후배, 피부과 전문의. 성보현은 우연히 아내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봤습니다. 박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보현은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싸움이 또 벌어졌습니다. 둘 다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중순 성보현은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생명보험 좀 올리는 게 어때? 우리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르잖아. 당시 이수지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0억 정도로. 괜찮아. 내가 낼게. 우리 재산도 많은데 대비하는 게 좋잖아. 이수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이수지는 생명보험을 2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수익자는 남편 성보현. 그리고 2달 후인 3월 12일 이수지는 사망했습니다. 2009년 3월 14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장례식장. 이수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층 대형 빈소. 100여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빈소 안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상주인 성보현은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빈소 한쪽에서 삼성 햅틱폰으로 큰 목소리로 통화까지 했습니다. 병원 관련 통화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료 재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죠.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수정. 이수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35살. 그녀는 형부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죽었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나? 더 이상한 건 언니의 죽음 자체였습니다. 언니는 건강했거든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고 2008년 12월 검진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 2009년 3월 16일 월요일, 이수정은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강력계 이 형사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수정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 2달 전 형부가 보험금을 20억으로 올리라고 권유했다. 장례식에서 형부가 웃고 있었다. 부검도 없이 너무 빨리 화장했다. 이 형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일단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경찰은 성보현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보현은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쯤 퇴근해서 집에 갔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샤워 후 서재에서 의학 논문을 읽었다. 밤 11시쯤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다시 나왔는데 아내가 숨을 안 쉬고 있어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 보험금 증액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대비하려고 했다. 의사라 큰 병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부검 거부 이유는 아내를 2번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보현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09년 당시 아날로그 방식이라 화질이 낮았습니다. 3월 11일 저녁 8시 3분 성보현이 들어온 후 다음날 새벽 3시 14분 구급차를 타고 나갈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간 외부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검출된 약물 없음. 2009년 당시 기술로는 미세한 약물을 검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이수지의 주변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지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 박진우라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진우, 34살, 피부과 전문의, 성보현의 대학 후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주 만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9년 3월 25일, 경찰은 박진우를 소환했습니다. 박진우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수지와 특별한 관계였다. 2008년 가을부터 반년 정도 만났다. 성보현이 대학 선배인 것도 알고 있었다. 이수지가 남편과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3월 11일 밤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집에 혼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형사는 박진우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는 이수지의 재산 50억, 수단은 의학 지식, 기회는 알리바이 없음. 경찰은 박진우의 병원 약품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전신마취제나 근육이완제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보현의 병원도 조사했습니다. 약품 처방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프로포폴, 리도카인, 로큐로늄 등 일반적인 성형외과 약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자 명단과 일치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 10일, 경찰은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 성보현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박진우는 의심스럽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 2009년 6월 30일,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2009년 6월,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보현의 삶은 평온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풍요로워졌습니다. 2009년 7월 성보현은 아내의 보험금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수지의 재산 50억도 모두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70억 원이었습니다. 성보현은 먼저 도박빚 15억 원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5억 원. 2009년 말 그는 병원을 확장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레이저 장비를 들여놨죠. 2010년 3월 강남 청담동에 50평 아파트를 15억에 현금으로 샀습니다. 2010년 가을 성보현은 김민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보현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2010년 12월 성보현이 김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좋겠어.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김민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2009년 3월 11일 밤 성보현이 뭘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물을 챙겨나가는 걸 봤고 CCTV도 몰래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2011년 2월 성보현은 30살의 젊은 여성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성보현은 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민정은 TV에서 성보현의 결혼 소식을 봤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습니다. 한편 이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 12일 언니 이수지의 기일마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2015년 1월 어느 날 김민정은 우연히 TV를 켰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성보현 씨가 새 병원을 개원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성보현과 젊고 예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2015년 2월 3일 화요일 김민정은 집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11일 촬영된 병원 CCTV 영상, 그리고 오래된 삼성 햅틱폰, 성보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이 증거들을 6년간 보관해 왔습니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김민정은 USB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이수정도 경찰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서로 모르는 사이. 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광역수사대. 이수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6년 전 언니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매년 오는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사건 때문에 왔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박 형사가 두 여자를 따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2009년 3월 11일 밤 성보현이 병원에서 약물을 챙겨나가는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삼성 햅틱폰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2009년 당시 성보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USB를 재생했습니다. 화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흐릿했죠. 영상 속 성보현이 뭔가를 들고 병원 밖으로 나갔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2015년입니다.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화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박 형사는 김민정의 휴대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밤 성보현이 보낸 문자. 곧 자유로워질 거야.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5년 2월 6일 광역수사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수사 진행, 디지털 포렌식 팀 투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분석과에 의뢰했습니다. 최신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명해진 영상. 성보현이 주사기와 투명한 약병을 검은 가방에 넣는 장면. 약병 라벨을 확대했습니다. 로큐로늄 브로마이드. 근육이완제였습니다. 박 형사는 약물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서울대병원 마취과 교수였습니다. 로큐로늄은 전신마취 수술에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입니다. 주사하면 환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됩니다. 과다 투여하면 호흡근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질식사하죠. 심정지가 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체내에서 대사되어 거의 검출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경찰은 2009년 약품 처방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성보현의 병원에서 로큐로늄이 평소보다 5배 많이 주문되었습니다. 환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3월 한 달간 전신마취 수술은 단 2건, 400ml가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당시 수술 참여 간호사들을 찾아갔습니다. 3월 초쯤 원장님이 로큐로늄 한 병을 챙겨가셨어요. 학회 발표 때문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2009년 3월 의학학회 일정을 조회한 결과 성보현이 참석한 학회는 없었습니다. 2015년 2월 15일 경찰은 김민정의 문자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문자까지 모두 복원했습니다. 2009년 3월 9일. 이번 주가 중요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3월 10일. 곧 자유로워질 거야. 3월 12일. 끝났어. 이 메시지들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박진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을 재조회했습니다. 3월 11일 밤 박진우의 휴대폰은 계속 역삼동 그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무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보현이 범인이다. 2015년 2월 25일 광역수사대장이 발표했습니다. 2009년 이수지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성보현을 피의자로 특정. 이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2015년 3월 1일. 광역수사대는 정식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 박 형사를 포함해 5명.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용의자 명단이 적혔습니다. 용의자 성보현. 현재 48살. 강남 신사동에서 새 병원 운영 중. 도박빚 15억. 아내 재산 50억과 보험금 20억 취득. 총 70억. 증거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약물 처방 기록. 의심점은 장례식 태도, 신속한 화장, 부검 거부. 두 번째 용의자 김민정. 현재 41살. 강남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 동기는 이수지 제거 후 성보현 독차지. 공범 가능성. 6년간 증거 은닉, 성보현과 불륜 관계. 의심점은 제보 타이밍이 너무 늦음. 복수심으로 거짓 제보 가능성. 세 번째 용의자 박진우. 현재 40살. 강남에서 피부과 운영 중. 동기는 이수지 재산 50억. 이수지와 불륜 관계, 알리바이 불명확. 하지만 기지국 기록으로 무혐의 판정. 네 번째 용의자 한석규. 54세. 성보현의 병원 동업자였던 인물. 동기는 성보현에게 빌려준 15억 회수.
2009년 당시 병원 건물 공동 소유자, 재정 압박 상황. 경찰은 각 용의자를 심층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3월 5일, 먼저 김민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이 공범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민정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CCTV를 몰래 복사했잖아요. 뭔가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정은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3월 11일 저녁에 약품실에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죠. 뭔가 이상해서 복사해뒀어요. 3월 11일 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은평구 제 집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김민정의 2009년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3월 11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대폰 기지국이 은평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곡동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김민정이 직접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범 가능성은? 경찰은 2009년 3월 전후 성보현과 김민정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단 한 통의 통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3월 10일 밤 한 통뿐. 공모했다면 더 자주 연락했을 겁니다. 김민정의 공범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왜 6년이나 기다렸습니까? 진작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김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가 저와 함께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를 버렸어요.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요. 그래서 이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김민정의 진술을 믿기로 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한석규를 소환했습니다. 건축업자였습니다. 2008년 성보현의 병원 건물을 공동 투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보현에게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2008년 말에 15억을 빌려줬습니다.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2009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6억.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 원장이 아내 보험금 받아서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병원 경영엔 관여 안 했습니다. 그냥 건물주였을 뿐이죠. 2009년 3월 11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경찰이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한석규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한석규는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용의자는 좁혀졌습니다. 2015년 3월 15일 경찰은 2009년 병원 내부를 알던 다른 직원들을 찾았습니다. 당시 수간호사였던 여성을 만났습니다. 현재 45살.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2009년 3월 11일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날 이후 며칠 뒤 원장님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수간호사가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그날 오후에 원장님이 약품실 재고 확인한다고 혼자 들어가셨어요. 평소엔 저희가 관리했는데 그날따라 혼자 하시더라고요. 퇴근할 때는요? 원장님이 제일 늦게 나가셨어요. 저희는 6시쯤 퇴근했는데 원장님은 7시 넘어서까지 계셨어요. 이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오후 7시 32분 성보현이 약물을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2015년 3월 20일 경찰은 DNA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2009년 당시 이수지의 옷과 침구류가 증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DNA는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에 재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지의 옷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수지 본인, 다른 하나는 남성 DNA. 성보현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했습니다. 부부니까요. 박진우의 DNA도 대조했습니다. 불일치했습니다. 다른 제3자의 DNA는 없었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성보현과 이수지만 있었던 겁니다. 2015년 3월 25일 경찰은 성보현의 현재 생활을 미행했습니다. 신사동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병원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에는 아내와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식사.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성공한 의사의 삶. 하지만 그 이면에는 6년 전 살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기를 고민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자백. 성보현은 절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경찰은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팀장이 결정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 있음, 증거 인멸 가능성 높음. 2015년 4월 5일, 경찰은 성보현을 체포하기 전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성보현의 2012년 재혼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36살, 온화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전 부인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녀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셨죠. 결혼 전에 남편 재산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유 있으셨어요. 강남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병원도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전 부인을 죽이고 70억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체포 전이었으니까요. 2015년 4월 8일, 경찰은 2009년 당시 119 구급대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6년 전 이수지를 이송했던 그 구급대원. 당시 현장에서 특이한 점 기억나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팔목에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주사 자국의 위치는요? 오른쪽 팔목 안쪽이었어요. 정맥 주사 놓는 위치였죠. 이 진술은 중요했습니다. 성보현이 아내에게 로큐로늄을 정맥 주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015년 4월 10일, 경찰은 약물 전문가와 함께 범행을 재구성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마취과 교수와 법의학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약물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수면제는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같은 약물이었을 겁니다. 30분 정도면 깊이 잠듭니다. 법의학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로큐로늄 50mg은 정상 용량의 2배입니다. 주사 후 2분 내에 모든 근육이 마비됩니다. 호흡근도 마비되죠. 환자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약물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로큐로늄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됩니다. 2~3시간이면 검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성보현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모든 복선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20억 증액? 성보현이 아내에게 권유했습니다. 이건 범행 2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팔목의 주사 자국, 구급대원이 발견한 자국, 로큐로늄을 주사한 흔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성보현이 웃으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던 겁니다. 계획대로 되었으니 만족했던 거죠. 부검을 거부하고 빨리 화장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였습니다. 거기에 약물 로큐로늄 400mg가 사라졌습니다. 성보현이 범행에 사용한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15년 4월 15일, 경찰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성보현은 2008년 도박빚 15억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서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자신은 거지가 된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2009년 1월 보험금을 20억으로 올렸다. 3월 초 병원에서 로큐로늄을 빼돌렸다. 3월 11일 밤 계획을 실행했다. 수면제로 아내를 재운 후 로큐로늄을 주사했다. 아내는 질식사했다. 성보현은 시간을 기다린 후 119에 신고했다. 자연사로 위장하는 데 성공했다. 70억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병원 CCTV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정이 그 증거를 보관했다. 6년 후 그녀의 복수심이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2015년 4월 20일, 경찰은 성보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성보현이 순순히 나올지 도주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도주하면 그 자체가 범죄 인정이니까요. 2015년 4월, 성보현은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6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날 밤 성보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토요일 오전, 성보현은 고민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할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의사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도주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전 9시 50분, 성보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잠깐 다녀올게. 전 부인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해. 아내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형식적인 조사일 뿐이야. 성보현은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광역수사대 조사실. 박 형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성보현은 침착하게 앉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2009년 3월 12일 당신 아내 이수지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성보현이 대답했습니다. 6년 전 일인데요. 이미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2009년 3월 11일 병원 CCTV 영상. 선명하게 복원된 영상이었습니다. 성보현이 로큐로늄 주사기를 챙기는 장면. 성보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병원에서 로큐로늄을 챙겨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날 학회 발표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3월에 당신이 참석한 학회는 없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성보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김민정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 다음 날 아내가 죽었습니다. 성보현은 침묵했습니다. 당신 병원에서 로큐로늄 400ml가 사라졌습니다. 환자에게 사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성보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자백하십시오. 당신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로큐로늄을 주사해서. 성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보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성보현은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15억 빚을 졌어요. 병원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죠.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와 바람 피운 걸 알았거든요. 아내도 제 후배랑 바람 피고 있었고요. 이혼하자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저는 끝장입니다. 재산 분할하면 빚만 남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산 50억도 제 거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2009년 1월에 보험금을 20억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했죠. 3월 초에 병원에서 로큐로늄을 빼돌렸습니다. 근육이완제예요. 주사하면 호흡이 멈춥니다. 그리고 3월 11일 성보현은 그날 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 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10시쯤 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수면제를 탔죠. 졸피뎀 20ml. 30분 후 아내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로큐로늄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오른팔 팔목 정맥에 주사했습니다. 50ml. 몇 분 지나니까 아내 호흡이 약해지더라고요.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아내는 서서히 질식사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 완전히 숨이 멈췄어요. 저는 1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약물이 분해되도록. 새벽 2시 15분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연기했어요. 놀란 척, 슬픈 척. 성보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합니까?
성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민정이가 CCTV를 복사한 걸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버렸잖아요. 네, 제 실수였습니다. 2015년 4월 25일 오후 3시, 성보현은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살인,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 6년 전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 의학 지식 악용해, 로큐로늄으로 질식사, 70억 취득 목적.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5년 5월 10일, 검찰이 성보현을 기소했습니다. 살인죄,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계획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만원이었습니다. 이수정도 와 있었습니다. 6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성보현은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의학 지식을 살인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도박빚과 재산 욕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입니다. 범행 후 6년간 평온하게 살며 재혼까지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 성보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이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성보현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015년 11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30년. 성보현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출소 예정 시기는 2045년. 그때 그의 나이는 78살입니다. 김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증거은닉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제보자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 이혼했습니다. 지금도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지의 재산 50억과 보험금 20억, 총 70억은 모두 여동생 이수정에게 돌아갔습니다. 성보현의 재혼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 성보현은 그 시간 동안 자유를 누렸습니다. 70억이라는 돈, 새로운 아내, 화려한 병원, 성공한 의사의 삶.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평온하게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가 6년간 자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환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성보현에게 의술은 살인의 도구였습니다. 로큐로늄.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리는 약물이 침실에서 아내를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돈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70억. 빚도 갚을 수 있고 새로운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보현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보현에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사건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